첫 번째 질문. 당뇨병은 왜 생기나요? 당뇨병은 뭐 일종의 노화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기도 하고, 식사나 여러 가지 외부 인자에 따라서 췌장에 있는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예 췌장을 공격하는 자가항체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기준으로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임신성 당뇨병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1형 당뇨병은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 1형 당뇨병은 이제 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기 몸에 항체가 생겨서 췌장의 세포를 공격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는 2형 당뇨는 그 췌장은 누구나 태어날 때 췌장의 이제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거든요. 유전적으로나 부피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가 빨리 소진되면 한 70% 이상 소진되면 저희가 보는 뭐 당화혈색소 6.5 이 레벨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정해진 췌장의 능력을 누가 빨리 써서 망가지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인슐린은 있는데도 너무 막 내장 지방이나 지방이 많아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역시 당뇨랑 같은 효과가 있죠.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인슐린 저항성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우리 몸이 똑똑해서 생기는 겁니다. 쉽게 해서 우리 몸은 대부분 기름을 좋아해요. 지방 성분을 참 좋아하는데, 피 속에 이제 당분과 지방이랑 다 돌아다니게 되는데, 대부분 세포들이 지방이 몸에 많아지면 지방을 빨아먹는 거에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은 지방만 빨아먹고 혈액 속에는 당분만 남게 되는 상황들, 그렇게 이제 우리 몸들이 지방이 많아서 지방세포를 이용하는 데 익숙해지는 상황을 쉽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릴 때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하면 좋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처음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췌장의 기능이 소진됐을 때, 그때 이제 오는 진단이니까 완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나이가 들면서 췌장에 인슐린 세포들이 이제 소진이 돼가잖아요. 노화의 과정인데, 사람이 다시 젊어지기가 어렵듯이 이미 진행되는 당뇨를 아예 완치 단계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 췌장의 세포도 특정 상황에서 더 확 나빠지었다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 이전에 그 정상적인 노화 속도 패턴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관리를 잘 하면 일반적인 나이 드는 정도로 갈 수는 있죠. 당뇨에서 당 독성 때문에 막 췌장 망가지고 깨지고 그런 수준보다는 훨씬 좋게 나이 들면서 나빠지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완치라는 표현은 그건 맞지는 않고, 하지만 이제 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하네요. 네, 그게 맞는 거 같고, 왜냐면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칼같이 뭐 6.5를 기준으로 누구는 당뇨다, 뭐 6.4면 당뇨 아니다, 사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기준이 6.5인 거고, 그러면 뭐 6.3이면 당뇨가 아니니까 막 돌아갈 수가 없는 강을 건넜다,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사람의 몸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애초에 이제 5.6을 지나가면 당화혈색소가, 그러면 몸에 일단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5.6 이상부터는. 근데 그 이상부터는 본인 노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보다 좋은 단계로 갈 수 있고, 그게 뭐 당뇨 완치는 아니겠지만 관리에 따라서 훨씬 좋아지는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거죠. 몸의 지방을 줄이고 또는 몸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면 좋아지는 거죠. 당뇨병의 주요 증상을 정리해 주세요. 말 그대로 당뇨예요. 당이 오줌으로 빠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소변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3대 증상으로 다음, 반요, 다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몸이 탈수가 되면 자꾸 뭐가 땡기게 돼서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당이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되고 나서 탈수가 진행이 되면 체중까지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주된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이 먹는데 그 체중, 이렇게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다 족족 혈액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순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체중은 또 빠지죠. 많이 먹는데 체중은 반대로 빠지고, 그리고 혈관 속에 이제 설탕이 하도 많으니까 몸은 이제 되게 목이 마르서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계속 물을 먹게 되는, 이 세 개 얘기하시면 딱 그거거든요. 근데 심할 때는 이런 게 다 나타나니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먹는데 체중이 빠진다, 그럼 의심해봐야 돼요. 조금 더 피로감까지 피로감 무조건 오죠. 당이 높으면, 일반적인 당 환자도 당 높으면은 뭐 응급실 오고 막 이런 식이니까 너무 피곤하고.
모든 게 무기력해지고. 다 이제 탈수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탈수가 심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당뇨병 급성합병증 중에서 케톤산증이라든지 또는 하이포스몰라 우리를 흔히 그 한국어 뭐라고 하죠?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게 되면 사실은 사망하실 확률이 높아질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급성합병증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투압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그러니까 소금 외에도 당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당뇨병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세 가지를 많이 보는데, 공복혈당 기준에서는 126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 기준 하나는 이제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고요. 식사하고 나서 2시간 지났을 때 200이 넘어간다, 그러면 역시 또 기준 하나에 들어가고. 근데 흔하게 하고 제일 좀 정확도가 높고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당화혈색소라는 3개월치 당의 평균치가 있어요. 그게 6.5가 이제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당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어떤 때는 130이 나왔지만 뭐 당화혈색소는 5.9, 뭐 6.1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 당뇨를 진단하고 약 쓰고 막 바로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그냥 보편적이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게 당화혈색소라고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준은 만족하면 되게 조심해야 된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이제 2개를 만족할 때 우리가 당뇨라고 확진을 딱 하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진료실에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당화혈색소를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검사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식사하고 상관없이 혈당을 쟀을 때 200이 넘고 아까 말씀드린 다음, 다시 당뇨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당뇨를 진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당뇨의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진료실에서 또는 환자분들이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건 당화혈색소를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임신성 당뇨는 이제 아이가 들어오면서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이제 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몸에서 인슐린 분비 늘고, 아기가 인슐린의 영향으로 되게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병이다라는 건데, 2형 당뇨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제 출산하고 나면 이후에 다시 2형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되게 상당히 많죠. 흔하죠. 되게 많죠. 관리 잘 하셔야 되죠. 이거는 꼭 여성분들은 무슨 하고 있어서 아니, 다 산적 검사를 합니다. 환자 검사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임신성 당뇨가 그때만 오고 임신 이게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나는 끝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출산하고 나서도 나중에 추적하면 50% 이상 당뇨 가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꾸준히 봐야 돼요. 관리도 잘 하시고. 당뇨병은 유전인가요? 유전적인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쉽게 해서 1형 당뇨병보다는 2형 당뇨병에서 유전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경향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당뇨병이란 게 어떤 하나 인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라고 어떤 것 때문에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히 유전적인 특징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같이 동북아시안들이 특히 유전적인 가족력이 있는 당뇨병, 2형 당뇨병이 많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그 미국 사람들 보면 엄청 막 말도 안 되는 막 100몇십 킬로, 200킬로 막 이러잖아요. 근데도 조절 잘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말랐는데, 진짜 빼빼 말랐는데 막 당화질에서 10 찍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미 이거는 다 대규모 데이터로 나온 건데, 이 사람들 CT 찍어가지고 췌장 그 최적을 비교를 하면 아예 그냥 작아요. 아시아인들이 키로만 따지면 사실 미국이랑 뭐 한국이랑 키 차이 크진 않거든요. 췌장 최적은 한국이 한 20% 적어요. 크기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슐린 만든 세포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취약해요. 조금만 단 거를 많이 먹어도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동북 아시아인들이 취약하니까, 그거는 이제 유전적인 거라고 봐야죠. 타고나는 췌장의 크기 이런 거, 그게 이제 가족력으로도 있고 인종으로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생활 습관이 겹치면 콜라보 되면서 이제 둘 다 가능하지만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엄청 중요하죠. 비만과 당뇨병은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인슐린 저항성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방이 많아서 우리 세포들이 지방을 쓰는데 익숙해지고 당을 이용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 몸에선 심장하고 머리만 당분을 쓰고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다 지방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아지면서 당을 안 쓰는 거에 익숙해지는 상황을 쉽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당뇨병 건당이라는 당뇨병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을 한다. 그러면 6.5 초과하면서부터 당뇨 얘기를 하고 5.6을 넘어서면 이거는 이제 바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5.7에서 6.4 사이인 거죠. 당뇨 진단할 수는 없고 거기서. 근데 이제 5.6보다는 넘어서는 그거를 그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몸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의사, 과학자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당뇨가 되는 과정인 상태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수치는 김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 그렇죠. 많이 조심을 하고 그대로 가면은 정상적인 노화 패턴에 따라서 그냥 딱 정해진 뭐 6개월, 뭐 1년 내로 당뇨 진단, 그리고 그대로 두면 또 점점 이제 악화되는. 그때 단계 열심히 노력해서 되돌리면 좋죠. 다른 지표로는 뭐 전 단계라고 추정할 만한 건 이제 당화혈색소는 병원에 가서만 할 수 있으니까 뭐 집에서 당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은 공복 혈당 좀 재봤을 때 100이 계속 이제 꾸준하게 100이 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죠. 네, 당뇨병 관련된 합병증에 대해서 알수 있을까요? 당뇨 합병증은 이제 급성 합병증, 만성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급성 합병증은 너무 이제 급격하게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아까 말씀드린 혈당이 급속도로 너무 높게 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고, 그 다음에 만성 합병증들은 우리 많이들 알고 있는 뭐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하는 눈에 대한 합병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는 손끝 발끝까지 퍼져 있는 말초신경에서 생기는 신경병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콩팥에 이제 미세한 혈관들이 닫히면서 생기는 만성 콩팥병증, 이제 당뇨상 콩팥병증 같은 것들이 만성합병증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급성 만성으로 나누기도 하고 혈관에 따라 나누기도 해요. 큰 혈관의 문제, 작은 혈관의 문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만성합병증들은 미세한 혈관들의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고, 그럼 중간 크기의 혈관들의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당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이제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문제들이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혈관. 네, 혈관 질환으로 나중에 최종에 이 사람이 사망률이나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결국 혈관 문제라서, 당뇨가 혈관 합병증이 얼만큼 오느냐 제일 중요한 건 그거긴 해요. 그러면서 눈도 나빠지고 콩팥도 나빠지는 거니까 혈관을 망가뜨리는 게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당 조절은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은 제일 빠를 것 같긴 해요. 너무 막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 똑같은 얘기예요. 혈관으로 뭐 눈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지고 나중에 신경에 대해서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당뇨 때문에 죽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혈관 질환을 죽는 거예요. 당뇨가 합병증이 생기면서 뭐 콩팥으로 가면은 망가지는데 그것도 콩팥의 혈관이 망가지는 거고, 중풍이 오면 뇌 혈관이 망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혈관이. 급성합병증은 이제 당 때문에 생기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이 만성적으로 가는 건 우리 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혈관 문제입니다. 혈당 조절 목표치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저희 혈당 조절할 때 공복 기준 또는 식후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매번 이제 혈당을 재기는 참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두 번만 재세요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해서 공복 기준, 식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공복 기준으로는 교과서에서는 80에서 130 사이로 조절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정상에 맞추는 게 좋으니까 저희 병원 기준 또는 제가 진료 볼 때 환자들한테는 100 근처에 맞춰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식후 기준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75g 이상 당분을 먹었을 때 140에서 180 정도 사이를 맞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식후 기준으로 140 정도 맞추면 참 좋다 라고 표현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좋아하시고 명확한 수치를 정해주시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평가를 했을 때 기준으로 당화혈색소를 많이 보게 되는데, 당화혈색소 기준으로는 6.5%를 저희가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6.5% 근처에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환자들 설명드리고 생활습관 교정도 해드리고 합니다. 일단 약물 치료도 있고 생활관리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생활관리를 먼저 좀 말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일단 자신이 먹는 음식 중에 뭐가 당지수가 높은지를 이제 검색해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최대한 지금 식단에서 이제 배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식사할 때는 반드시 식이섬유 먼저, 그 다음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섭취하는 게 되게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뒤에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그때 한 5분 정도만 운동을 해주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효과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생활 습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본인한테 부작용이 제일 없고 또 오래 쓸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약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환자 한 명 한 명 개별 맞춤을 해서 의사들이 처방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약에 대해서 충실히 잘 약을 잘 드시고, 또 특히 메트포민이라는 맨 첫 1단계로 쓰는 약들은 장기적으로 쓸수록 환자의 뭐 수명이나 그런 건강 수명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장점도 있어요. 메트포민은 오래 쓰면 오히려 좋아요. 부작용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약들을 꾸준하게 유지하려는 노력,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쉽게 당지수 높은 음식을 기억하는 게 참 좋겠죠? 그걸 제외하고 나서 뭐 먹으면 좋으니까 환자분한테 제가 맨날 설명드린 거 쌀, 밀가루, 감자, 옥수수, 얘네들이 가장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이니까 드실 때 이거 먹지 말란 게 아니라 밥을 할 때는 쌀이랑 찹쌀을 줄이고 잡곡을 얹어서 밥량은 유지하되 쌀의 섭취를 줄이는 게 좋고, 밀가루를 줄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밀가루나 감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 간식을 조금 줄이시고, 먹을 때도 그 음식들을 너무 배부르지 않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과일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의 과일은 당지수가 중간 정도로 엄청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수박은 당지수가 엄청 높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거든요. 수박은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직관적인 단 음식을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는 많이 먹으면 자꾸 이제 췌장에 인슐린을 빠른 속도로 쥐어짜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단 음식도 실제로 당지수 높은 음식도 많고,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평균적인 이제 췌장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소진돼서 걸릴 확률이 높죠. 근데 뭐 엄청 막 췌장도 기능도 좋고 이런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먹고도 운이 좋으면 평생 잘 버틸 수 있는 사람들. 뭐 트럼프든 뭐 누구든 간에 약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거니까. 실제로 맞아요. 그리고 활동량이 많으면, 그래서 당을 많이 먹어도 활동량이 많으면 에너지 소비되고 지방으로 변하는 게 줄고, 그러면은 이제 몸에 돌아다니는 지방이 주니까 아무리 단순당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뭐 진짜 활동량 많은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우리 도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먹으면 당연히 위험도는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어떤 운동을 추천드립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좋죠. 이제 몸에 있는 이제 글루코겐 사용하고 난 이후로는 혈액에 있는 당을 또 쓸 수 있으니까 일정 기간 근육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좋고, 근력 운동을 해놔서 근육량이 유지가 돼야 근육에서 기본적으로 태워주는 칼로리가 좀 있거든요. 근육을 나이 들면 뭐 1년에 1%, 2% 줄어드니까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유지하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는 당은 유산소 운동을 태워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이제 가다미근 운동이라고 해서 정강근 안쪽에 있는 가다미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그 근육만 글리코겐을 사용하기 전에 혈당을 먼저 쓰는 골격근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다미근 푸시업 하면 나오거든요. 앉아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식사하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커피나 술을 좀 자제해야 됩니다. 우선은 커피도 이제 단순히 이 알커피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하죠. 알커피는 이제 당분이 없고, 그다음에 우유 가루가 없는 그런 프림이 없는 커피는 혈당을 급속도로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피하거나 그래야 될 음식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믹스커피처럼 곱게 가는 설탕이나 우유가루가 많은 음식들은 먹게 되면은 당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술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먹게 되면 간이나 췌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고 반복적으로 술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췌장 세포들이 다치기 때문에 당뇨병이 더 악화된다든지 또는 당뇨병으로 이완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술을 적절하게 좋은 날만 드십시오. 스트레스랑 혈당이 상응하면
있죠. 압도적으로 있죠. 얘를 갖게 되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그 호르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올라가는 혈당이 꽤 돼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보다는 올리는 게 좀 많은 편인데, 코티졸이 그 중에 하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고, 잠을 잘 못 잤을 때 그때도 이제 많이 그런 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 많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잤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찍어보면 여지없이 당연히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렵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제 푸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운동일 수도 있고, 본인 취향에 따라 명상일 수도 있고, 요가나 필라테스나 독서나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면, 코티졸 레벨이랑 또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데, 잠을 이제 적게 잘수록 기초대사가 다음날 엄청 떨어지거든요. 기초대사량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말이면. 당뇨병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치과 치료나 수술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혈당이 오르는 상황 자체가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여러 치료를 했을 때 회복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도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하기도 하고, 수술 전에 혈당을 막 조절 열심히 하거든요. 쉽게 해서 우리 혈당 조절을 열심히 잘 해놔야 회복 능력도 좋아지고 염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또 그런 당이 높아지면 감염에 대해서도 훨씬 취약해지거든요. 그런 것도 위험해서 당화혈색소가 너무 막 10 이상, 9 이상 이렇게 되게 조절 안 되는 당일 때는 조심해야 돼요. 수술 후 감염, 그런 거 되게 중요해서. 대형수술 같은 경우는 위험하죠. 유명합니다. 위험하죠. 네. 잘 봐야죠. 그래서 주치의한테 한번 받고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는 발 관리를 특히 잘 해야 돼요. 그렇죠. 만성합병증 중에 하나인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기면 우선은 발이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발이 건조해지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외부 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장벽인 피부 손상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균들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당뇨가 조금 오래 지속되신 만성합병증을 가지신 분들은 매일매일 이제 10년 이상 유한되신 분들은 발에 대해서 보습제도 좀 필요하면 발라볼 수도 있고, 발을 항상 관찰을 잘 해보시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될 생활 습관 한 번만 더. 먹고 자는 거요. 먹고 식사하고 바로 눕는 거, 그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거니까, 그게 누적되면은 혈관에 받는 데미지도 되게 상당하거든요.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 혈관들이 받는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걸 딱 먹으면 최대한 먹을 만큼 먹고 혈당 스파이크가 딱 생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쏟아지는 그 식곤증, 그래서 바로 누워버리는 그 습관이 이어지면서 악의 그 연쇄 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런 악순환을 끊어내려면은 일단 식사부터 좀 소식하고 단계수 낮은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식사하고 눕는 거 제일 안 좋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혈당 스파이크 생길 수 있는 음식들을 줄이는 거, 또는 음식 드시고 난 다음에 간단한 체조 이런 식으로 해서 혈당을 급속도로 오르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금연 전투 중에 하나만 하다가 저는 제가 그래도 술은 안 먹는 건 아니니까 저는 금연? 저도 금연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췌장암도 당이랑 췌장암이 밀접한데, 췌장암에도 이제 명백하게 이제 알려진 요인 중에 하나는 흡연이니까 저는 금연을 하겠습니다. 병에 진단이 됐다고 해서 이제 내가 끝났다, 난 평생에 당뇨약 먹어야 되고 그 약만 먹으면 내가 할 거는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약보다도 생활관리가 훨씬 중요하고, 약은 이제 계속 효과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약효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본인의 노력이 없으면 절대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나는 당뇨 진단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번 생은 어쩔 수 없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단됐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약물 치료도 꾸준히 하고 의사랑 서로 소통하면서 관리하시면 당뇨 때문에 건강 수명에 주는 일은 거의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뇨병은 우리가 이제 전체 인구의 3분 정도가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고 절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뇨가 있게 되면은 내가 당뇨가 있는 만큼 앞으로 관리해주면서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해주고 하면서 자기 몸을 가꾸어 나간다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고, 그럴 때 김 원장님 찾아오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아닙니다. 김 원장님한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서로 이러시는. 서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 정 원장님도 너무 바쁘시지만 워낙 열심히 보시니까 오셔도 잘 봐주실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위 대장 내시경을 성원이 될까?